이탈리아 연립정부 구성이 29일 협상에서도 무산됐습니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과 연정 구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 후 전국 타개를 위해 민주당 주도의 중도 좌파 연합과 대연정 구성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엔리코 레타 민주당 부대표는 베를루스코니와 연정 구성은 없다며 연정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키프로스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 고액 예금자들은 최대 60%의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들은 예금의 37.5%를 은행 주식으로 전환받는 한편 예금의 22.5%가 추가 특별기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은행 주식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다 특별기금 투입부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 정도로 예상됐던 예금주들의 손실률이 1.5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초 미국 경제 성장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5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3% 중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비 관련 지표들이 29일 잇따라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3월까지 이어진다면 올 1분기 전체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1월의 0.4% 증가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0.6% 증가를 모두 웃돈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소득도 이 기간 중 전월 대비 1.1% 증가하며 1월에 3.7%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했고 0.8%였던 시장 전망치도 넘어섰습니다. 다우에 이어 S&P 500 지수까지도 역사상 가장 높은 고지를 점령한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노동부 고용보고서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명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물론이고 일본은행도 추가 부양 여부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아울러 오는 4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데이톤 아레나 대학에서 금융 및 경제교육에 대해 강연하고 같은 날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기자 및 편집인 모임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는 것도 경제지표와 맞물려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와 대부분의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코스닥도 552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4월 증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참 많은데요. 그 영향은 어떨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와 주요 이슈들 어떻게 마감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고요. 선물옵션 시장과 오늘 시황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부활절로 휴장을 했고요. 그 전날에는 S&P 500 지수까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고점이냐, 추가 상승이냐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글로벌 증시가 유럽과 아시아, 이머징 마켓 등 대부분 조정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하고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스닥 지수는 2000년 11월 7일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분기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1분기 10% 상승하고 다우지수도 11.2% 상승하며 199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1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당중 기준 사상 최고치인 1576포인트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종가 주간 월간 기준으로 2007년 10월 9일 이후 5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8일에도 상장 종목 7,000개 가운데 상승 종목이 60%인 4,008개, 신고가 종목은 12%인 837개였고 나스닥은 2,500개 상장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60%인 1,311개의 신고가 종목은 9%인 217개였으며 S&P 500 지수는 50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70%인 365개의 신고가 종목은 20%인 103개로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10% 이상이 신고가 갱신이 지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신고가 랠리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증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 속에서도 주도 업종이었던 금융, 전자상거래 업종을 비롯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인터넷, 에너지, 건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전개되고 있고 둘째는 3월부터 미국의 시계스톱 발동으로 재정절벽 효과가 가시화되며 2분기 이후 경제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이 점차 악화될 수 있으며 셋째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조치 중단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쟁이 전개되면서 경기 호전 시는 양적 완화 조치가 중단되고 경기 악화 시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장에 어제보다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이후 논쟁 수위가 높아질수록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본 보유국인 중국이 향후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면 모르지만 자본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경우 주식 공매도와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서 해지를 위해 대량으로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상 최고치 갱신에 흥분하지 말고 당분간 현금 비중을 높인 채 관망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을 수 있겠지만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자라는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의 4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미국 증시와 대조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선 조정에 들어간 상태인데 유럽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갱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증시인 영국과 독일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영국, 독일, 프랑스는 고점 대비 이미 2%에서 4%씩 하락 중이고 이탈리아는 고점 대비 15%, 스페인은 9%, 그리스는 20%, 러시아는 12% 정도씩 급락하며 주요국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시가 이미 큰 폭 하락하면서 조정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키프로스 사태와 이태리 문제 등 향후 문제가 될 만한 변수가 많고 특히 미국 증시 조정 시 그 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아시아 증시 쪽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이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연말 연초 급반등을 주도했던 중국이나 일본, 인도 증시를 비롯해서 주요국 중심으로 대부분 조정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중국은 2,500 전후를 고점으로, 일본은 12,600포인트 전후를 고점으로, 인도는 2만 포인트 선을 고점으로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글로벌 증시는 현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한 상태에서 관망하면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정권에 진입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환율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작년 말 이후 환율이 급변하면서 국가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초강세를 보이던 원달러가 1분기 약세로 전환하여 1110원 선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1120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조만간에 1100원을 붕괴시키며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연초 약세를 거듭하던 엔달러는 96.7엔을 고점으로 달러당 94.16엔까지 하락하며 조정 중인데 엔달러 역시 강세로 전환되면서 조만간 90엔까지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화를 좀 살펴보면 유로화가 유로당 1.37달러까지 37달러를 고점을 해서 2개월 연속 하락해서 유로당 1.28달러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한 1% 이상 내렸지만 지난주 5거래일 연속으로 지난주 내내 상승했습니다. 결국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2,000선도 돌파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따라서 4월 증시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장 초반 종합지수 2013 선물지수 266.95포인트까지 급등했지만 개인들이 강력 매도하자 장막판 급락해서 거래소는 2004포인트, 선물지수는 264.90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산업개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증권 등 건설, 금융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들이 환율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올말이라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기관성 프로그램 매수에 그치면서 장중 급등락 속에 지수 상승으로 옵션에서 pu승 급락 후 약세가 지속되고 폴도 장중 급등락했던 지수가 고점 대비 크게 밀리자 장중 60% 가까이 급등했다. 부하까지 급락하면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5일 연속 반등하며 11일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추가 상승하더라도 박스권 1930에서 2020포인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7포인트 전후를 단기 고점으로 재차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종합지수 2000포인트 초반을 고점으로 하락의 재차 1950포인트를 유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서로 2000포인트를 지지하며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선물지수를 중심으로 파생시장 흐름에 국한될 것으로 의미 있는 지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은 현물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4월 증시 전강 후약장이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선을 뛰어넘은 지금 추가적인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재차 1,950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선물시장과 옵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포합 출발로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5포인트 돌파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겠지만 인도 드레싱 효과 종결로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으로 상승 시 선물지수 266포인트 전후에 매도하고 하락 시 선물지수 264나 263 전후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추가 반등도
하락 전환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이 날 경우 손절매한 후 시장을 재점검해서 다시 진입할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고점은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6, 저점은 종합 1990, 선물지수 263.50을 제시하고 하락시 지선은 선물 263.00,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66.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260에서 하한선 260에서 상한선 267포인트까지 좀 넓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콜 캘린더 스프레드 또는 쌍대각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위에서 제시한 투자 전략의 특징은 옵션의 등가격과 외가격 매도와 근월물을 매도하고 반면에 내가격과 차월물을 매수하면서 방향성은 부합 또는 하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말 효과로 반등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기조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정체되면서 근월물 중심으로 콜과 풋옵션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상 전략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방향성은 단기 조정을 예상한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약세 풋 스프레드는 방향성 전략으로 지수가 하락하되 변동성이 제한되고 손실과 이익도 제한하는 전략으로 풋 내가격 매수에 풋 외가격 매도 전략이며 스트랩 매도는 옵션 양매도 중 홀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인 것으로 변동성이 상하로 크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지만 보합권이거나 하락할 경우 더 유리하며 콜 캘린더 스프레드는 5월물 콜옵션을 매수하고 4월물 콜옵션을 매도하는 합성 전략으로 기수 정체나 하락 시 유리하며 쌍대각 스프레드는 콜 캘린더 스프레드에 풋 캘린더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5월물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반 매수하고 동시에 4월물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반 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옵션 프리미엄 하락으로 수익이 가능한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4월 1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 패키지를 동원해 매입 수요를 활성화할 방침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산 위기까지 몰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용산사업 자산관리 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다음 달 1일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상법 개정으로 모든 기업들의 배당 재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법 및 시행령 개정돼 올해부터 모든 기업은 이익 배당 한도액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 이익을 빼고 산정하게 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존업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폐쇄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공단 가동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발표 시기도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제 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혜택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동시에 20, 30대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3% 초반으로 내려줄 방침입니다. 또 6개월간 한시 연장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또 양도세 감면도 다양한 방면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더불어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 종료됐는데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역시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예. 네, 실수요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금융규제 완화는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꼽혔던 게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와 LTV 규제 완화였는데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대출자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최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부실 채무자를 구제해주고 있는 마당에 어떤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는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어떠한 조치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입니까? 예,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이번에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아파트 가구수를 일반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고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건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이번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확 줄여서 공급을 조절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무산 위기까지 몰렸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개발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은 오늘 서울시에 실시계획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4월 22일 지정됐기 때문에 이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 해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막았으니까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출자사들과 또 최대 주주인 코레일 간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용산 개발 사업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레일과 29개에 달하는 출자사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과 맺은 주주협약서를 폐기하고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이번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를 해야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몇몇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해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서 특별 합의서가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출자사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용산 사업은 6월 12일 만기가 도래한 어금을 갚지 못해서 결국 파산이나 법정 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우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사업의 또 다른 난제인 서부 이천동 주민 보상 문제는 현재 코레일과 서울시가 실무 책임자급 TF를 구성해서 매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산개발 사업이 아직은 상당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개정된 상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예, 올해부터 개정된 상법 시행령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의 배당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금지됩니다. 예컨대 삼성생명과 같은 그 보험회사가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7%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삼성생명이 이 주식을 보유해서 얻은 미실현 이익, 즉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올린 미실현 이익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동안은 미실현 손실을 금액도 있으면 미실현 이익 전액을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빼지 않고 미실현 손실에서 상계한 금액만 뺐습니다. 예컨대 1,000억의 미실현 이익이 있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2,000억 원이 있고 또 500억의 미실현 손실이 있으면 1,000억의 미실현 이익에서 500억 원의 미실현 손실을 뺀 500억 원만 배당 가능 이익 2,000억 원에서 빼서 1,500억 원을 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배당 가능 이익인 2,000억에서 미실현 이익을 전혀 감하지 않고 1,000억을 그대로 빼야 합니다. 그만큼 배당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상법 개정 조항으로 인해서 배당에 영향을 받을 만한 회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은행, 보험사, 그리고 조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볼 것입니다. 미실현 손실이 많은 회사일수록 큰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흥국생명 그리고 하나생명과 같은 재벌 계열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고리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입니다. 또 파생상품을 비롯해서 그 수조원식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그 빅3 조선사와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도 평소에 미실현 손실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 다소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대북위기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개성공단 정상조업이 안전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북한이 이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남한에 대해서 그동안 갖가지 위협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피해왔는데요.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그 위협도
지난 주말 내놨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는 여전히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폐쇄 조치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단론을 겪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버리기 쉽지 않은 카드이고요. 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풀린 남북 관계가 혹시라도 충돌이라도 이어지거나 통행 차단 등으로 현재 체류 국민이 사실상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약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와 낮은 선봉지구의 대외 외자 유치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살펴볼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예,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오늘 발표되고요. 또 수출입 동향도 오늘 나오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내용을 발표하고 또 한국은행이 3월 말 외화 보유액을 발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한 달간 코스피가 한 1%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는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장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을 좀 보신다면 한 2주 만인가요? 한 15거래, 1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300억 정도 이상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으로 돌파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2,010포인트를 넘기도 했지만은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후에 2,00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했던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업종 중에서 많이 올랐던 업종군이 좀 음식료 업종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관련주들을 급등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은 나쁘겠지만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유통업이 좀 강세를 마감했던 것이 있었고요. 이제 또한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금융주,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조금 상승세로 이끌려고 했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올랐던 환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올랐던 자동차 업종군들하고 또 실적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조금은 감소된 조선 업종군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운송장비 업종을 좀 하락세로 좀 마감했던 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이틀째 상승을 보여주면서
55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560포인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될 수 있었던 금요일이었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상승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약하게 마감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관련 종목군들이 뭐 특별하게 막 오른 업종군들은 뚜렷하게 찾아보기 좀 힘들었다. 고르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은데 네. 뭐 업종으로 보자면 역시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IT 반도체나 부품 업종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북한의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군들이 좀 대형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코스닥에서 좀 약세를 좀 모면치 못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특징적인 거는 대형 IT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삼성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하여튼 그 관련된 기업군들이 대거 뭐 많게는 뭐 한 10%대, 적게도 한 6, 7%대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감을 좀 연출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좀 특징 종목군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산 관련된 업종군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스페코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 좀 강세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 뭐 스페코뿐이 아니라 빅텍도 역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종목군들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뚜기 같이 무거운 종목이 한 7%대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뭐 비슷한 업종에 있는 뭐 농심이라든지 이러한 기업군들도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음식료 업종군들에서 라면 관련된 기업군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인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일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페이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5거래일 만인가요? 한 4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다행히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고요. LT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부담감 작용하면서 좀 하한가로 마감했는데 뭐 LTS뿐이 아니라 뭐 피델릭스라든지 신양, 모베이스 등 삼성 관련된 기업군들이 대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세를 연동해서 보였던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 금요일의 장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특징주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주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돌아왔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얼마나 좀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특히 4월 첫날 거래일이기 때문에 4월 한 달에 방향성을 질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시 월말 분기말 효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월 초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 매수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1110원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유럽 리스크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1110원대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뭐 오늘뿐이 아니라 이번 주에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4월 증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 어떤 키를 잡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추가적인 매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환율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뭐 어쨌든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 향이 올라왔고 또 코스닥 시장 역시 55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하루긴 하지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주의 저가 매수가 기회를 준다라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된 부품주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 건설 대책이,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정책이 좀 발표가 될 거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뭐 특히 또 이제 2분기 이후 해외 실적 모멘텀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 금융주 해서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5포인트에서 이상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56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 효과가 건설주에 더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보니까 건설주 중에 한 종목을 꼽아오셨더라고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대우 건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건설 대책이 발표가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존보다 엄청나게 강하게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될 거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 국내 건설은 좀 안 좋지만은 해외 건설 수주가 상당히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국내 건설 경기까지 좀 괜찮아진다라면은 건설주들의 주가 상승은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그 이로 인해서 뭐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9,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닥 따지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 근데 여기서 이제 9,100원을 혹은 9,200~3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이루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보합권에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9,100원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9,100원에서 9,2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차적으로 좀 10,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10,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 없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로는 8,850원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8,850원이 좀 21선이 무너지는, 강하게 하향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조금은 만약에 좀 하락세를 보인다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850원에 놓고 대응하신다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우건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4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면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되잖아요.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시는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증시 또 양치 소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4월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3월 증시도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4월 증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2,100포인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이번에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코스닥에 가면은 코스피 눌리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눌렸는데 반대로 4월은 같이 윈윈하면서 가거나 또 안 좋다면 같이 빠지는 모양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본다라면 IT 섹터가 가장 유망하겠지만은 IT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반도체 업종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분들을 보신다면 약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1분기 이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분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의외로 4월 달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건설주라든지 혹은 뭐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군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종이 아니라 그 기업에 한해 가지고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라든지 매매 여부를 좀 결정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매매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에 잘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이번 주에 매수가 잘 된다라면은 4월 한 달 내내 좋은 결과로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4월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 2100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시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는데요.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는 업종은 IT 가운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건설, 내수 관련주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종목별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